사무실의 공기는 유리처럼 팽팽했다. 최고급 원목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협상 테이블 위로는 금방이라도 깨질 듯한 긴장감이 흘렀다. 한쪽 끝에는 유진 인베스트먼트의 대표 권희준이 앉아 있었다. 27의 업계의 정점에 선 남자,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수트는 그의 차가운 카리스마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는 포식자처럼 고요했지만 그의 눈빛은 테이블 건너편의 상대를 날카롭게 꿰뚫고 있었다. 그 상대는 최근 MA 시장에 혜성처럼 나타난 노바 캐피탈의 전략기획팀장 한서윤이었다. 권희준의 눈에 비친 그녀는 그였다. 짧게 자른 머리, 어떤 곡선도 허용하지 않는 직선적인 실루엣의 차콜 그레이 수트, 그리고 낮고 침착한 목소리까지. 권희준은 그가 유능하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직접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 유능함이 얼마나 거슬리는 것인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SJ 바이오로직스의 파이프라인 가치를 너무 낙관적으로 평가하셨군요. 한서윤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얼음 조각처럼 단단했다. 저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3단계 임상 시험의 성공 확률은 귀사에서 제시한 60%가 아닌 최대 42%에 불과합니다. 관련 데이터는 여기 있습니다. 그녀가 태블릿 화면을 테이블 중앙으로 밀자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떠올랐다. 권희준의 팀이 며칠 밤을 새워 만든 보고서의 허점을 정확히 파고드는 공격이었다. 유진, 인베스트먼트의 임원들 사이에서 작게 술렁임이 일었다. 권희준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완벽한 포커 페이스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흥미로운 상대를 만났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불쾌함과 동시에 끓어오르는 기묘한 승부욕이었다. 그는 늘 여자들을 혐오했다. 그들의 계산된 미소, 가식적인 눈물, 예측 불가능한 감정 기복은 그에게 과거의 끔찍한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할 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자신의 세계에서 여자들을 배제했다. 하지만 눈앞의 이 남자는 달랐다. 그는 감정이 아닌 철저한 논리와 데이터로 승부했다. 그 점이 마음에 들었다. 동시에 그의 오만함이 권희준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 42%라는 수치는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 아닌가. 한서윤 팀장 권희준이 나른하게 그러나 힘주어 말했다. 투자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예술이기도 하지. 안정성만 추구한다면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편이 나을 테니. 그의 말에는 상대를 풋내기 취급하는 듯한 미묘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한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예술이라는 말로 불확실성을 포장하는 건 대표님의 방식이겠죠. 저희는 예술이 아닌 과학을 합니다.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과 무모한 도박을 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정면으로 날아온 반격이었다. 회의실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간 것 같았다. 권희준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논리가 막히는 경험을 했다. 저 가느다란 목선과 하얀 얼굴 언뜻 보면 여자라고 해도 믿을 만큼 선이 고운 저 남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박감은 상상 이상이었다. 몇 시간에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협상은 잠시 중단되었다. 권희준은 답답한 마음에 넥타이를 살짝 풀고 옥상 정원으로 향했다.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다. 그가 막 유리문을 열었을 때 먼저 와 있던 한서윤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난간에 기댄 채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권희준은 본능적으로 발소리를 죽이고 기둥 뒤에 섰다. 엿들을 생각은 없었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들려왔다. 형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응, 쉽지 않은 상대인 건 맞아. 근데 나 한서윤이잖아. 이 정도에 무너질 것 같아. 끊어 있다가 다시 전화할게.
형. 그 한마디가 권희준의 머릿속에 밝혔다. 역시 그랬군. 그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걸렸다. 그를 향한 기묘한 끌림과 신경질적인 반응의 이유를 마침내 찾은 것 같았다. 그는 유능한 수컷에 대한 본능적인 경쟁심을 느꼈던 것이다. 그렇게 결론 내리자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분석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눈앞의 상대를 짓밟고 승리를 쟁취하면 그만이었다. 그날의 협상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났다. 양측 모두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다음 라운드를 기약하며 흩어졌다. 권희준은 일부러 가장 마지막에 회의실을 나섰다. 아니나 다를까 복도 저편에서 서류를 챙기던 한서윤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천천히 소리 없는 표범처럼 그녀에게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낀 한서윤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이미 그녀의 바로 앞에 서 있었다. 좁은 복도에는 두 사람의 그림자만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한서윤은 무표정하게 그를 올려다보았다. 하루 종일 이어진 신경전으로 피곤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있었다. 권희준은 그런 그녀를 내려다보며 나른하게 입을 열었다. 오늘 아주 인상 깊었어. 젊음의 패기라고 해야 하나. 명백한 조롱이었지만 그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입술을 보고 있었다. 핏기가 없어 보일 정도로 옅은 색이었지만 묘하게 시선을 끄는 도톰한 모양새였다. 그 순간 10수년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그의 안에서 꿈틀거렸다. 혐오감과는 다른 아주 낯설고 혼란스러운 감각이었다. 이건 뭐지? 권희준은 속으로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조금도 티내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한 발짝 더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한서윤은 그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듯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경계심마저도 그에게는 새로운 자극으로 다가왔다. 그는 이 위험한 게임을 계속하고 싶어졌다. 권희준은 다음 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밤새 그를 괴롭혔던 혼란의 잔재와 싸우고 있었다. 어젯밤 한서윤의 입술을 응시하던 그 순간의 기묘한 충동은 그의 철저한 통제 시스템에 미세한 오류를 일으킨 버그와 같았다.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냉정하고 건조했다. 김 비서, 노바 캐피탈의 한서윤 팀장.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걸 가져와. 학력, 경력, 지금까지 진행했던 모든 딜의 기록과 협상 스타일까지. 사적인 건 필요 없어. 오직 프로필만. 그는 의식적으로 선을 그었다. 한서윤은 분석하고 격파해야 할 대상이지 감정을 소모할 존재가 아니었다. 이것은 비즈니스일 뿐이다. 몇 시간 후 김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는 권희준이 기대했던 그대로였다. 사진 한 장 없는 오직 텍스트와 데이터로만 이루어진 건조한 문서였다. 미국 아이비리그 수석 졸업, 월스트리트에서의 화려한 경력, 그리고 파산 직전의 기업들을 연달아 성공시킨 기록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그와 경쟁했던 상대 기업 대표의 코멘트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는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팩트로만 상대를 압박한다. 남자보다 더 남자 같은 협상가다. 권희준은 그 문장을 읽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이거였어. 그를 향한 이 알 수 없는 관심은 강한 수컷에 대한 원초적인 경쟁심이었을 뿐이다. 그가 여자였다면 결코 느끼지 못했을 감정. 그의 세계는 다시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궤도 위로 돌아왔다. 며칠 후 SJ 바이오로직스 인수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어느 날 오후 긴급 비상벨이 울렸다. SJ 바이오로직스의 핵심 데이터가 보관된 메인 서버에 외부 침입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보고였다. 임상 시험의 성패를 좌우할 원본 데이터의 일부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딜은 순식간에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유진 인베스트먼트와 노바 캐피탈 양측이 지목되었다. 순식간에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된 상황. 이대로라면 딜은 무산되고 두 회사 모두 업계의 신뢰에 치명타를 입게 될 터였다. 해결책은 단 하나, 양측의 책임자가 직접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 봉인된 백업 서버의 데이터를 대조하고 무결성을 입증하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권희준과 한서윤은 다시 한번 이번에는 공동의 운명체가 되어 차가운 서버실로 향해야만 했다. 데이터 센터의 내부는 인공적인 겨울 왕국이었다. 수천 개의 서버가 내뿜는 열기를 식히기 위해 항온 항습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서늘한 공기를 만들어냈다. 권희준과 한서윤은 말없이 각자의 콘솔 앞에 앉아 테라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를 비교하기 시작했다. 화면의 코드를 읽어내려가는 그들의 눈빛 외에는 어떤 교류도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강철문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놀라 고개를 들었을 때 문은 이미 굳게 닫힌 후였다. 스피커에서 기계적인 음성이 흘러나왔다. 외부 침입 시도 감지. 데이터 보호를 위해 보안 프로토콜 레벨 4를 발동합니다. 12시간 동안 모든 출입을 통제합니다. 최진혁 부회장이 뒤에서 심어둔 작은 바이러스가 작동한 결과였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은 그저 예기치 못한 사고의 희생자일 뿐이었다. 한서윤은 침착하게 비상통신장치를 확인했고 권희준은 통제력을 잃었다는 사실에 속으로 분노를 삼켰다. 좁고 폐쇄된 공간에 그들은 완벽하게 단둘이 갇혔다. 시간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서버 팬이 돌아가는 소음만이 공간을 단조롭게 채웠다. 몇 시간을 집중해서 일했을까? 권희준의 상태가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먼저 알아차린 것은 한서윤이었다. 그의 하얀 셔츠 위로 드러난 목덜미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가끔씩 데이터 로그를 읽는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한서윤은 모르는 척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신경이 쓰였다. 마침내 권희준이 휘청하며 서벌에게 몸을 기댔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당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무적이었지만 걱정의 기색을 완전히 숨기지는 못했다. 상태가 안 좋아 보여. 권희준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신경 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없이 갈라져 있었다. 한서윤은 망설이다가 손을 뻗어 그의 이마에 살짝 대었다. 불덩이 같은 열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열이 심해요. 이러다 쓰러지겠어. 그녀의 손길이 닿는 순간 권희준의 몸이 굳었다. 여자와의 접촉, 그것은 그에게 금기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역겨운 거부감이 치밀어 오르지 않았다. 그저 낯선 온기가 어지러운 머릿속을 파고들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뿌리칠 힘조차 없었다. 그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것인지 한서윤은 자신의 차콜 그레이 수트 재킷을 벗어 그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재킷에서는 그녀의 체온과 희미하고 서늘한 향기가 났다. 결국 권희준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까무룩 잠에 빠져들었다. 한서윤은 잠든 그의 옆에서 홀로 데이터 검증 작업을 계속했다. 정막 속에서 그의 잠꼬대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만, 제발. 그의 미간이 고통스럽게 좁혀졌다. 믿었는데. 왜? 마치 길 잃은 아이처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한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늘 완벽한 갑옷을 두른 채 빈틈을 보이지 않던 남자의 무방비한 모습이었다.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리는 냉혹한 기업 사냥꾼의 얼굴 위로 지독한 악몽에 시달리는 한 소년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권희준이라는 남자의 얼음장 같은 벽 너머에 감춰진 깊은 균열을 목격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경쟁심과는 다른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다. 12시간의 감금은 동이 틀 무렵 끝이 났다. 권희준과 한서윤은 밤샘 작업으로 엉망이 된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손에는 확실한 증거가 들려 있었다. 데이터는 안전했고 외부 침입의 흔적은 두 회사를 이간질시켜 딜을 무산시키려는 제3자의 소행임을 명백히 가리키고 있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위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적대적인 경쟁자였던 두 사람은 이제 보이지 않는 공공의 적을 둔 어색한 동맹 관계가 되었다. 권희준은 미열이 남은 몸을 이끌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동승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침묵을 깨고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밤 우리의 작은 승리를 축하해야 하지 않겠어. 그것은 질문이 아닌 통보에 가까웠다. 그의 시선은 피곤함 속에서도 여전히 상대를 꿰뚫을 듯 형형했다. 이 호텔 최상층에 있는 바 버티고 브리디고에서 보지. 한서윤은 거절하고 싶었다. 지긋지긋한 남자와 단 1분도 더 엮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도전적인 눈빛을 마주하자 오기가 생겼다. 여기서 물러서는 것은 지는 것이다.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죠. 피할 이유 없습니다. 밤이 되자 버티고는 도시의 불빛을 발 아래에 둔 채 섬처럼 떠 있었다. 감미로운 재즈 음악과 사람들의 나지막한 대화 소리, 그리고 서늘한 밤 공기가 어우러져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권희준은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창가 자리에 먼저 와 앉아 있었다. 잠시 후 나타난 한서윤은 재킷을 벗고 셔츠 차림이었지만 그 모습은 여전히 단정하고 빈틈이 없었다. 그녀가 맞은편에 앉아 두 사람 사이에는 서버실의 그것과는 또 다른 종류의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위스키가 담긴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유일한 대화의 시작이었다. 권희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적의 적은 동지라던데 오늘 밤은 우리도 동지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옅은 조소가 섞여 있었다. 한서윤은 얼음이 담긴 잔을 흔들며 대답했다. 일시적인 동맹일 뿐이죠. 목적이 같을 때만 유효한 그녀의 대답은 칼날 같았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의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 권희준은 말없이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다. 어두운 조명 아래 그는 한서윤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고집스러워 보이는 턱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지적인 눈동자, 그리고 논리적인 단어들을 쏟아내던 저 입술. 서버실에서 자신의 어깨를 덮어주던 그녀의 재킷에서 나던 희미하고 서늘한 향기가 불현듯 기억의 표면 위로 떠올랐다. 이성적으로는 이 모든 상황이 미친 짓이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남자다. 그는 경쟁자다. 하지만 그의 본능은 이성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를 이끌고 있었다. 통제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대화가 몇 번 더 오간 뒤 한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의 시간 낭비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녀의 그 한마디가 방아쇠가 되었다. 그녀가 등을 돌려 떠나려는 순간 권희준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목을 잡아챘다. 그의 소나기에 잡힌 그녀의 손목은 놀라울 정도로 가늘었다. 그 감촉에 권희준 자신도 순간 움찔했지만 그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녀를 테이블 쪽이 아닌 테라스의 더 깊고 어두운 구석으로 이끌었다. 그곳은 조경 식물들에 가려져 바의 다른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였다. 이거나요. 한서윤이 낮게 으르렁거리며 저항했다. 하지만 권희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도시의 야경을 등진 차가운 유리벽으로 밀어붙였다. 그의 숨결이 그녀의 귓가에 닿을 만큼 거리가 가까워졌다. 그의 눈동자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그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열망으로 검게 타오르고 있었다. 왜 자꾸 신경 쓰이게 하는 거지, 당신? 한서윤이 무어라 대답하기도 전에 권희준은 그녀의 입술을 덮쳤다. 그것은
키스라기보다는 충돌에 가까웠다. 이성의 둑을 무너뜨린 감정의 폭발이었고 자신을 미치게 만드는 이 상황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절박한 몸부림이었다. 거칠고 서툴고 모든 것을 부서뜨릴 듯한 기세였다. 한서윤은 처음에는 경악하며 그를 밀어내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힘과 절박함에 꼼짝할 수 없었다. 그리고 저항하던 몸의 감각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그의 입술에서 전해져 오는 뜨거운 열기와 그의 몸에서 느껴지는 희미한 떨림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권희준에게 그 순간은 계시와도 같았다. 십수년간 그를 괴롭혔던 끔찍한 결벽증과 혐오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대신 뇌세포 하나하나를 짜릿하게 관통하는 강력한 쾌감이 온몸을 지배했다. 텅 비어 있던 그의 세계에 처음으로 색채가 쏟아져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다. 독처럼 퍼져나가는 중독의 시작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는 마치 물에 빠졌다가 겨우 숨을 쉬는 사람처럼 거칠게 입술을 떼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응시했다. 등 뒤로는 수만 개의 도시 불빛이 아득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권희준의 눈에는 공포와 불신 그리고 방금 맛본 금단의 열매에 대한 굶주림이 뒤섞여 있었다. 단 한 번의 입맞춤으로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쉬어 있었다. 당신, 대체 뭐야? 그날 밤 이후 권희준의 세계는 완벽하게 균열이 갔다. 철옹성 같던 그의 이성은 발밑부터 부서져 내리는 모래성과 같았다.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입술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감촉이 생생한 환상처럼 남아 있었다. 한쪽에서는 수십 년간 그를 지배해온 여성에 대한 혐오감이, 다른 한쪽에서는 그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는 강렬한 중독성이 그를 물어뜯었다. 그는 권력욕의 발현이라고, 강한 상대를 굴복시키고 싶은 정복욕의 일부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려 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그는 그 키스를, 그 감각을, 그 사람을 다시 원하고 있었다. 이 혼란을 잠재울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다가가 이 감정의 정체를 파악하고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다. 평소보다 한 톤 낮은 위험한 목소리였다. SJ 바이오로직스 사보타주건에 대해 노바 캐피탈과 공동 TF팀을 구성하도록 당장. 그리고 그 팀은 내가 직접 이끌겠다. TF팀 구성 소식에 한서윤은 이것이 권희준의 의도라는 것을 즉시 간파했다. 그녀의 심장이 불길하게 내려앉았다. 그는 선을 넘고 있었다. 의도적으로 그녀의 영역을 침범하고 그녀를 자신의 통제권 안에 두려 하고 있었다. 첫 번째 회의가 열리던 날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팀원들은 양사의 날카로운 대립을 예상했지만 기류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다. 권희준의 모든 신경은 오직 한서윤에게만 쏠려 있었다. 그는 이전처럼 냉철한 논리로 그녀를 공격하는 대신 집요하고 개인적인 질문들로 그녀를 압박했다. 그의 질문들은 사건의 본질을 파고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교묘하게 그녀 자신을 향해 있었다. 이런 비상식적인 공격 패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지? 한 팀장 당신이라면 이런 수를 썼을까? 그의 시선은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어내려는 듯 끈질기게 그녀의 얼굴에 머물렀다. 회의 도중 그는 자료를 가리킨다는 핑계로 테이블 너머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손이 실수처럼 그녀의 손등을 스쳤다. 한서윤은 화들짝 놀라 손을 뺐다. 그 순간 권희준의 입가에 스친 어둡고 소유욕적인 미소를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등골을 타고 서늘한 한기가 흘렀다. 권희준의 집착은 그의 일상 전체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완벽한 CEO의 궤도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중요한 투자 회의를 연기하고 TF팀의 사소한 업데이트 회의에 참석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한서윤의 프로필이 띄워진 모니터 화면을 몇 시간이고 응시했다. 그는 결국 명분을 만들어냈다. 늦은 밤 그는 방대한 양의 자료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른 팀원들을 모두 퇴근시키고 회의실에 한서윤과 단둘이 남았다. 이번에 그는 키스하려 들지 않았다. 대신 그는 가면을 벗고 그녀의 본질을 파고들려 했다. 왜 이 일을 시작했지? 그가 뜬금없이 물었다.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건가? 그는 그녀를 해부하고 싶었다. 자신의 철벽을 무너뜨린 이 사람의 약점을, 동기를, 그 모든 것을 알아내야만 했다. 한서윤은 간결하고 사무적인 대답으로 방어막을 쳤지만 그의 집요함은 그녀를 서서히 지치게 만들었다. 마치 현미경 아래 놓인 곤충이 된 기분이었다. 그의 시선은 보이지 않는 압력이 되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날 밤 권희주는 마침내 지쳐 쓰러지듯 잠에 빠졌다. 하지만 잠은 안식이 아닌 또 다른 지옥을 불러왔다. 굉음과 함께 그의 의식은 과거의 그날로 추락했다. 차창을 미친 듯이 때리는 빗소리 젖은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는 타이어의 비명, 그리고 역겨운 휘발유 냄새. 그는 다시 뒷좌석에 앉은 어린아이가 되었다. 앞에서 부모님이 싸우고 있었다. 날카로운 비명 같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의 귀를 찔렀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어. 분노로 가득 찬 아버지의 고함이 차 안을 울렸다. 배신자 감히 내 앞에서 그놈의 이름을 입에 올려. 아버지가 핸들을 거칠게 꺾는 순간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시야를 하얗게 삼켰다. 유리창이 깨지고 쇠가 뒤틀리는 끔찍한 소음.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죄책감과 공포가 뒤섞인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권희주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듯이 뛰고 있었다. 지독한 트라우마의 원형이 그의 숨통을 틀어쥐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을 스친 가장 끔찍한 환상. 악몽 속에서 그를 바라보던 어머니의 얼굴이 아주 잠시 한서윤의 얼굴로 변해 있었다. 그의 집착과 그의 트라우마가 이제는 위험하게 뒤엉키고 있었다. 유진 인베스트먼트가 매년 주최하는 자선 갈라는 재계의 가장 큰 사교 행사였다. 권희준에게는 지루한 의무일 뿐이었지만 그의 옆을 지키는 최진혁 부회장에게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다. 최진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최종 게스트 리스트를 훑어보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비서에게 말했다. 이번 SJ 바이오로직스 건도 있었으니 스포츠맨십을 발휘하는 차원에서 노바 캐피탈 쪽도 초대하는 게 좋겠네. 한서윤 팀장에게로 초대장을 보내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조카인 이준이 최근 그 젊은 남자에게 비정상적으로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이미 눈치챘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던져 이준을 흔들어 보는 것.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다. 초대장을 받은 한서윤은 즉시 함정의 냄새를 맡았다. 하지만 대표는 오히려 좋은 기회라며 그녀의 등을 떠밀었다. 노바 캐피탈이 결코 유진 인베스트먼트에 위축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였다. 한서윤은 마지못해 수락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왕 가야 한다면 전략가 한서윤이 아닌 그냥 한서윤으로 가겠다고. 어설픈 남장을 계속하며 그의 혼란을 즐길 생각은 없었다. 이 지긋지긋한 오해의 고리를 오늘 밤 그녀의 손으로 직접 끊어버릴 작정이었다. 갈라가 열리는 호텔의 연회장은 눈부신 샹들리에와 클래식 선율 그리고 최고급 샴페인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것이 피상적으로 완벽한 세계. 권희주는 그 중심에서
완벽한 호스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유력 인사들과 가식적인 미소를 나누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연회장 입구를 훑고 있었다. 스스로는 그저 경쟁사의 동태를 살피는 것이라고 합리화했지만 그의 본능은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사회자가 노바 캐피탈의 참석자를 호명했다. 노바 캐피탈의 한서윤 팀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그리고 그곳에 한서윤이 서 있었다. 그 순간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이 권희준의 귀에서 사라졌다. 세상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그곳에 서 있는 것은 그가 알던 한서윤이 아니었다. 짙은 미드나잇 블루 색상의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움직임에 따라 우아하게 흘러내리며 가녀린 어깨선과 잘록한 허리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짧은 머리는 세련되게 스타일링되어 오히려 그녀의 작고 갸름한 얼굴을 돋보이게 했다. 목걸이 하나 없는 대신 귓가에서 반짝이는 작은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모든 빛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연회장 곳곳에서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저 사람이 노바의 그 독사라고 완전 다른 사람이잖아. 하지만 권희준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눈앞의 이미지와 기억 속의 이미지가 격렬하게 충돌하며 그의 모든 사고 회로를 태워버렸다. 한서윤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그의 뇌 속에서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되었다. 여자였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를 미치게 했던 키스도 낯선 온기를 전해주던 그 밤의 간호도 그의 이성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 집착도 전부 한 여자를 향한 것이었다. 여자라는 단어가 저주처럼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잊고 있던 트라우마가 피비린내를 풍기며 수면 위로 기어 올라왔다. 배신, 역겨움, 통제할 수 없는 분노가 그의 혈관을 타고 흘렀다. 그는 움직였다.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 위의 인형처럼 뻣뻣한 걸음으로 그가 다가가자 사람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열었다. 그의 얼굴에서 완벽한 호스트의 가면은 산산조각 나 있었고 그 자리에는 얼음 같은 살이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마침내 그녀의 앞에 섰다. 한서윤은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담담한 표정으로 그를 마주했다. 권희준은 경멸이 가득한 시선으로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내렸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연 회장의 공기를 단숨에 얼려버릴 만큼 차가운 독을 품고 있었다. 이게 당신의 본 모습이었나, 한서윤 씨. 정중하게 붙인 씨라는 호칭이 오히려 가장 잔인한 모욕이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밝혔다. 내가 나를 속였다는 명백한 선고였다. 권희준의 잔인한 선고가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한서윤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그의 얼음 같은 눈동자를 마주 보았다. 그 안에서 타오르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고통을 읽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몸을 돌려 꼿꼿한 자세로 연 회장을 걸어나갔다. 등 뒤로 수백 개의 눈동자와 경악 어린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지만 그녀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가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텅 빈 무대 위에 홀로 남겨진 권희준은 차갑고 공허한 분노에 휩싸였다. 그 순간 최진혁 부회장이 다가와 걱정스럽다는 듯 그의 어깨를 감쌌다. 이준아, 괜찮으냐? 저게 대체 무슨. 권희준은 그 손길을 차갑게 뿌리치고 아무 말 없이 연 회장을 떠났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한서윤을, 그의 세계를 어지럽힌 그 여자를 이 바닥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고. 다음 날 아침 유진 인베스트먼트의 긴급 임원 회의실에는 시베리아의 한기가 감돌았다. 권희준은 하룻밤 사이에 다시 완벽한 갑옷을 챙겨 입은 모습이었다. 그는 아무런 서론 없이 현재 노바 캐피탈이
가장 공들여 키우고 있는 신생 바이오 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선언했다. 사업적인 관점에서는 완전히 비합리적인 결정이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것에 비해 돌아올 이익은 불확실했다. 명백한 감정적 보복이었다. 임원들은 경악했지만 누구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권희준의 눈은 더 이상 이윤을 좇는 기업가의 눈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맹수의 눈이었다. 그의 목표는 더 이상 승리가 아니었다. 오직 파괴뿐이었다. 권희준의 무자비한 공격은 즉시 노바 캐피탈을 강타했다. 한서윤은 그 소식을 듣고 이것이 전적으로 자신을 향한 공격임을 직감했다. 갈라에서의 굴욕은 시작에 불과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답답한 의문과 불공평하다는 분노였다. 대체 어떤 상처가 한 인간을 이토록 극단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를 이해해야만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 10수년 전의 권씨 일가 교통사고 기록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기사들은 하나같이 피상적인 정보뿐이었다. 그러던 중 관련 기사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눈에 띈 작은 기사를 발견했다. 사고가 있었던 그 해와 비슷한 시기에 한서테크라는 유망한 중소기업이 의문의 부도를 맞았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대표의 이름 한지훈, 그녀의 아버지였다. 기사에는 믿었던 파트너의 배신과 기업 사냥꾼의 소행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언급되어 있었다. 그저 기묘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바로 그때 뱀이 손을 내밀었다. 최진혁 부회장이 우연을 가장해 그녀에게 연락해왔다. 그는 조용한 카페에서 그녀를 만나자마자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상한 삼촌의 걱정이 가득했다. 한 팀장, 내 조카 대신 내가 사과하겠네. 그 사고 이후로 이준희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어. 원래 저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그는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 그녀에게 정보를 흘렸다. 이준의 어머니가 외도를 했고 그 배신이 트라우마의 시작이라는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 거짓을 덧붙였다. 어머니의 내연남이 바로 당시 권 회장의 라이벌 기업 소속이었으며 그들이 사고를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모든 의심의 화살을 자신에게서 멀리 돌려놓기 위한 계산이었다. 그는 결정타를 날렸다. 이준희가 스스로와 한 팀장을 파멸시키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가 없네.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는 자신을 유진 인베스트먼트 내부의 조력자처럼 포장했다. 한서윤은 본능적으로 그를 경계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그녀가 그토록 원하던 이유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주었다. 그녀는 그를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그가 귀중한 정보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가장 교활한 사냥꾼이 쳐놓은 덫 안으로 그녀는 스스로 발을 들여놓고 말았다. 권희준이 벌인 전쟁은 노바 캐피탈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고 있었다. 그러나 승리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 공허해졌다. 복수는 그에게 어떤 만족감도 주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사무실 문이 다급하게 열리고 수석 애널리스트가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대표님 이상합니다. 정체불명의 자금이 대량으로 유입되어 우리 회사 주식을 무차별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그래프는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주가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적대적 인수 시도의 첫 신호였다. 같은 시각 노바 캐피탈의 회의실에서도 똑같은 위기가 닥쳐오고 있었다. 한서윤은 싸늘하게 식어가는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상황을 분석했다. 포식자는 한 마리였다. 그리고 그 포식자는 그들이 서로를 물어뜯느라 약해진 틈을 타 두 회사를 한 입에 삼키려 하고 있었다.
이대로 가면 공멸이라는 것을 깨달은 한서윤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권희준에게 비밀 회동을 요청했다. 두 사람은 몇 시간 후 영업이 끝난 한산한 갤러리에서 마주섰다. 어두운 그림들만이 그들의 만남을 지켜보고 있었다. 권희준의 눈빛은 여전히 저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것이 자비를 구하기 위한 술수라고 생각했다. 이제 와서 항복이라도 하러 온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한서윤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회사가 동일한 세력에게 어떻게 공격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를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논리정연했다. 우리가 싸우는 동안 제3자가 우리를 모두 집어삼키려 하고 있어요. 임시 휴전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둘 다 끝이에요. 권희준의 자존심과 분노가 그의 냉철한 사업가적 본능과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의 트라우마와 혼란의 근원인 저 여자와 손을 잡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아슬아슬한 칼날 위에서 그들의 동맹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비밀리에 워름워름을 꾸렸다. 초반의 분위기는 삭막했다. 그들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오직 스크린 위의 데이터를 통해서만 대화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들은 상대가 얼마나 뛰어난 전략가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다. 권희준이 적의 공격 패턴을 예측하면 한서윤은 그것을 막아낼 완벽한 방어 논리를 구축했다. 한때 서로를 파괴하기 위해 겨눠졌던 그들의 날카로운 지성은 이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무섭도록 완벽한 합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들은 불안한 사실을 발견했다. 공격자는 유진과 노바 양사의 내부 기밀 정보를 손바닥 보듯 꿰고 있었다. 유출된 회의록 기밀 프로젝트 코드. 공격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불신과 편집증이 그들을 덮쳤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은 서로에게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조직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눈앞의 적뿐이었다. 적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던 그들은 마침내 돌파구를 찾았다. 권희준이 설계한 복잡한 알고리즘이 공격의 진원지가 스위스의 한 휴면 계좌임을 밝혀냈다. 그들은 모든 인맥과 수단을 동원해 은행에 봉인된 과거 거래 기록에 접근했다. 그날 밤 워룸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와 키보드 소리만이 울리고 있었다. 마침내 15년 전의 거래 기록 하나가 화면에 떠올랐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숨을 멈췄다. 기록은 충격적이었다. 그 비밀 계좌에서 나온 거액의 자금이 두 곳으로 나뉘어 송금되었다. 하나는 한서윤의 아버지 회사 한서 테크를 부도낸 공매도 세력의 주거래 브로커에게로,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권 씨 일가 비극의 원흉으로 지목되었던 라이벌 기업의 핵심 임원에게로 정적이 흘렀다. 그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로를 바라보았다. 개인적인 전쟁 성별에 대한 오해, 지독한 증오.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진실 앞에서 하찮아졌다. 그들의 가족을 파멸시킨 두 개의 비극은 운명의 장난이나 별개의 사건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하나의 손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된 거대한 음모였다. 지금 그들이 싸우고 있는 적은 15년 전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던 바로 그 적이었다. 화면 위의 낡은 거래 기록은 거대한 음모의 서막에 불과했다. 권희준과 한서윤은 마치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빨려 들어간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과거에 대한 그들의 모든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권희준의 첫 반응은 기존의 증오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었다. 라이벌 기업이 상상 이상으로 악랄했다고 그는 결론 내렸다.
하지만 한서윤의 냉철한 분석이 그 생각에 제동을 걸었다. 뭔가 이상해요. 이 정도의 자금력과 정보력이 있었다면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두 가문을 동시에 칠 이유가 없어요. 당신의 아버지를 직접 공격하는 편이 훨씬 간단했을 겁니다. 그녀의 지적은 예리한 칼날처럼 음모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그들은 더 깊이 파고들어야만 했다.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유령 스위스 비밀 계좌의 진짜 주인을 찾아내야만 했다. 그들은 세계 최고의 사이버 포렌식 팀을 비밀리에 고용했다. 15년 전의 디지털 기록은 대부분 소멸되어 희미한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지만 마침내 단 하나의 실마리를 찾아냈다. 계좌를 개설할 때 사용되었던 암호화된 통신 프로토콜. 그것은 당시 유진의 전신이었던 성진그룹의 최고위급 내부 통신에만 사용되던 지금은 사라진 구식 프로토콜이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결론이었다. 범인은 내부에 있었다. 성진그룹의 가장 깊숙한 곳에 권희준의 세계가 기울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임직원 데이터베이스와 해당 프로토콜의 접근 권한 기록을 대조했다. 권한을 가진 사람은 단 3명. 그의 아버지, 당시 교통사고로 함께 사망한 보안팀장, 그리고 그를 아들처럼 키워준 삼촌 최진혁 부회장이었다. 말도 안 돼, 권희준이 중얼거렸다. 삼촌은 나를 키워주셨어. 회사를 지켜주신 분이라고. 그의 이성은 필사적으로 그 끔찍한 가능성을 부정했다. 하지만 한서윤에게는 그런 감정적인 족쇄가 없었다. 그녀는 오직 사실만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섬광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카페에서 만났던 최진혁의 자상한 얼굴, 교묘하게 라이벌 기업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던 그의 화법, 이준의 트라우마를 누구보다 잘 알고 이용하던 모습까지. 그것은 조카를 걱정하는 연기가 아니었다. 진실을 감추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권희준에게 말했다. 냉정하게 생각해요. 이 모든 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죠? 당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는 몰락했어요. 라이벌 기업은 오명을 뒤집었었죠. 그리고 당신의 삼촌은 그는 비극을 수습한 영웅이 되어 상처 입은 어린 상속자의 옆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휘둘렀어요. 마지막 확인 사살을 위해 그들은 한서윤의 아버지를 파멸로 이끈 조작된 횡령 증거의 원본을 찾아 나섰다. 유진의 가장 오래된 아카이브 서버 그 깊은 곳으로 마침내 수십 개의 보안 장벽을 뚫고 그들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그곳에는 15년 전의 진짜 재무 기록과 한지훈 대표를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 장부 파일이 나란히 존재했다. 그리고 그 가짜 파일을 생성한 사용자의 디지털 서명. 사용자 아이디는 JHCHOI였다. 최진혁. 모든 것이 끝났다. 부인할 수 없는 피에 젖은 진실이 모니터 화면 위에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권희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15년 전 그날의 악몽이 끔찍할 정도로 선명한 해상도로 그의 뇌리에서 재생되었다. 빗속을 달리던 차 안에서의 부모님의 마지막 대화. 어떻게 한지훈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우리를 팔아넘겨 절규하던 아버지의 목소리. 아니에요, 여보. 그 사람은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이건 함정이에요. 누군가 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거라고요. 울부짖던 어머니의 목소리. 이제야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외도를 고백한 것이 아니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친구의 남편을, 한서윤의 아버지를 필사적으로 변호했던 것이다. 그의 아버지가 분노했던 배신은 그의 아버지가 가장 믿었던 동생이 속삭여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 거짓말이 부부싸움을 만들었고 그 싸움이 빗길 속의 과속을, 그리고 결국 죽음을 불렀다.
그 거짓말 하나가 두 가문을 파괴했고 권희준 자신의 삶 전체를 거대한 증오의 감옥 안에 가둬버렸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서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더 이상 증오는 없었다. 그 자리에는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죄책감과 절망의 심연만이 검게 펼쳐져 있었다. 월음의 공기가 바뀌었다. 충격과 슬픔이 가라앉은 자리에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자리 잡았다. 개인의 고통은 이제 복수라는 이름의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다. 권희준은 더 이상 오만한 CEO도 상처 입은 소년도 아니었다. 그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가진 남자가 되었다. 한서윤 역시 더는 경쟁자가 아니었다. 이 마지막 전쟁을 함께 치를 유일한 파트너였다. 그들은 마지막 체스 게임의 판을 짜기 시작했다. 무대는 적대적 인수를 막기 위해 소집된 긴급 주주총회. 권희준은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진 상속자를 연기하여 최진혁의 경계심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한서윤이 모두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나 그의 목에 칼을 꽂을 것이다. 계획을 세우던 중 권희준이 처음으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는 과거 자신의 오만함에 대한 사과와 자신의 가족 때문에 그녀의 가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한 죄책감이 모두 담겨 있었다. 한서윤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말했다. 이건 우리의 복수예요. 긴급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호텔 앞은 유진그룹의 운명을 취재하려는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최진혁은 위기 속에서 회사를 지키는 굳건한 리더의 모습으로 주주들을 안심시키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잠시 후 권희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눈에 띄게 수척하고 창백한 얼굴로 모든 싸움에서 패배한 사람처럼 힘없이 걸어 들어왔다. 최진혁은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의 평생에 걸친 계획의 마지막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암울한 경영 상황 보고가 끝난 뒤 권희준이 연단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세운 회사를 지키지 못한 자신의 무력함을 토로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권한을 언제나 자신을 지지해 주었던 단 한 사람 삼촌인 최진혁 부회장에게 위임하겠다고 발표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바로 그 순간 최진혁이 기다렸다는 듯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는 겸손을 가장한 표정으로 권희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눈동자가 탐욕스러운 승리감으로 번뜩였다. 그가 마이크를 향해 입을 여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정면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다. 잠깐만요. 소란을 가르는 침착한 목소리. 옆문이 열리며 한서윤이 걸어 들어왔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스크린에는 최진혁의 모든 범죄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시작했다. 조작된 장부와 원본의 비교 데이터, 그의 디지털 서명, 스위스 비밀 계좌의 거래 내역, 그리고 그 돈이 한서, 테크와 권씨 일가를 어떻게 파멸로 이끌었는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이게 무슨... 최진혁의 얼굴에서 인자한 가면이 벗겨지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추악하고 뒤틀린 증오가 드러났다. 그는 이성을 잃고 연단 위의 마이크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다. 대신 평생 동안 골마왔던 열등감과 질투를 독처럼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래, 내가 했다. 왜냐고 그 잘난 척하는 형님이 모든 걸 다 가졌으니까. 회사도 명예도 사람들의 존경까지도 나는 언제나 그놈의 빌어먹을 그림자일 뿐이었어. 그는 광기에 찬 눈으로 권희준을 가리켰다. 그리고 너까지 그놈을 똑 닮은 내 놈까지 내 앞을 가로막았단 말이다.
그의 추악한 고백은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무대 위로 쏟아져 들어와 발악하는 그를 끌어내렸다. 최진혁이 저주를 퍼부으며 끌려나갔다. 연 회장에는 충격적인 정적만이 감돌았다. 권희주는 연단 위에 우뚝 서서 눈앞의 아수라장을 내려다보았다.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경악한 주주들의 얼굴. 그는 승리했다. 아버지의 복수를 그리고 그녀 아버지의 복수를 해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는 자신의 가족이 가진 가장 추악한 비밀을 온 세상에 공개해야만 했다. 유진이라는 이름에 새겨졌던 신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오점으로 얼룩졌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들이 지불해야 했던 대가는 가문의 명예였다. 권희주는 연 회장 반대편에 서 있는 한서윤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눈에는 승리감이 아닌 함께 모든 것을 치러낸 자들의 깊은 피로감과 조용한 상실감만이 담겨 있었다. 게임은 끝났다. 그러나 체스판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몇 주가 흘렀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진그룹의 스캔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잦아들었지만 그 상흔은 두 사람의 삶에 깊이 새겨졌다. 권희주는 무너진 회사를 재건하는 일에 몰두했다. 완벽한 가면을 벗은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고뇌가 묻어났지만 역설적으로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인간적으로 보였다. 한서윤 역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녀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동정과 경외 그리고 호기심으로 뒤섞여 있었다. 그녀가 쌓아 올렸던 철벽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 그들은 사건 이후로 거의 만나지 않았다. 서로에게는 각자의 상처를 마주하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끈이 그들을 단단히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말없이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권희준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다. 내일 아버지를 뵈러 가. 같이 가줄래? 다음 날 그들은 햇살이 드는 한적한 추모 공원에서 만났다. 먼저 향한 곳은 한서윤 아버지의 묘였다. 소박한 묘비 앞에서 권희준은 아주 오랫동안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떤 말도 없었지만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사죄의 말보다 무거웠다. 자신의 가문이 저지른 죄에 대한 그리고 한 남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뒤늦은 참회였다. 한서윤은 그의 넓은 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다음으로 그들은 권씨 가문의 웅장한 가족묘 앞으로 갔다. 권희준의 아버지 묘비 앞에 선 한서윤은 준비해 온 하얀 백합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 역시 최진혁이라는 거대한 거짓말의 가장 큰 희생자였음을 그녀는 이제 이해했다. 용서가 아닌 이해와 화해의 제스처였다. 과거의 망령들이 잠든 그 고요한 공간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지독했던 증오의 사슬을 끊어내고 완전한 마침표를 찍었다. 추모 공원을 나온 후에도 그들은 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권희주는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언덕으로 차를 몰았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말없이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희미해지며 하늘의 가장자리가 옅은 보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침묵을 깬 것은 한서윤이었다. 우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는 솔직하고 담담한 질문이었다. 권희주는 그녀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서 지독한 냉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지친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감쌌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흘러내린 눈물 한 방울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나도 몰라. 그가 솔직하게 인정했다. 동화처럼 완벽한 해피엔딩 같은 건 없을 거야. 과거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그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이 지옥을 같이 통과했으니 앞으로 어떤 새벽이 와도 같이 맞이할 수 있을 거라는 거. 그는 그녀에게 뜨겁게 키스하는 대신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단단하게 얽혀 들어왔다. 그것은 어떤 약속보다 더 견고한 연결이었다. 마침내 동쪽 하늘 끝에서부터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어둠을 밀어내며 쏟아지는 여명의 빛은 세상의 모든 것을 선명하게 비추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지만 그것이 지나온 밤의 어둠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 눈물 젖은 새벽과 같았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태어났고 과거의 슬픔으로 얼룩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였고 강인했으며 함께할 미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에게 동화는 없었다. 그들에게는 그보다 더 귀한 치열하게 얻어낸 현실이 있었다. 떠오르는 태양을 배경으로 단단히 마주잡은 두 사람의 손 위로 새로운 날의 첫 햇살이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